앞서 보신 것처럼 전화금융 사기범을 잡더라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배상명령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배상명령 제도란 이 형사 재판에서 이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 이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 이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입거나 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피고인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들은 민법 750조에 근거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유죄 판결과 동시에 판사가 직권으로 선고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이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장점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범죄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은 상해나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 절도 이런 특정 몇몇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 신청을 좀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좀 자동적으로 민사재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비슷합니다만 형사재판 안에서 민사적인 판결이 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고요. 민사재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금융 사기로 피해를 만약에 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배상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두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 즉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내가 피해를 입은 금액 같은 것을 명시를 한 다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두로 재판날 이제 법정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대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전화금융 사기의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리포트에서 보다시피 103건 중에서 6건만 인용이 됐단 말이죠. 이게 15% 수준이라고 하는데 법원 판결에서 이게 인용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배상 명령의 신청의 인용률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 판사분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계속 신청 건수는 늘어가고 있고요. 2020년의 통계를 보면은 이 인용률이 최대 50%까지도 좀 나오고는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이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률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배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50% 정도 인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전화금융 사기에서 배상 명령 인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이제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을 각하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각하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이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이런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가 않거나 또는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어떤 이 배상 책임의 유무나 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화금융 사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의 배상명령 책임의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이 좀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잡히는 이제 대부분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수거책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러한 수거책들은 보통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나 내지는 범죄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책을 이제 검거하지 않는 이상 주범은 검거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배상명령 책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에 이제 불과했었기 때문에 현금을 배상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런 각하되는 경우가 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청구를 하는 건 좀 사실상 모호하다라고 좀 봐야겠군요.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하고 또 현실적으로 실제로 배상명령 제도를 인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어차피 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럼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가장 흔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제 보이스피싱의 이제 구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제가 변호사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다라고도 오히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전화금융 사기는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범죄 피해의 특성상 대포 통장을 통해서 바로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범죄자를 잡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거책들은 이런 배상을 할 수 있는 피해 변제 능력이 없고요. 또 총책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범죄 수익금이 대부분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범죄 수익을 남아 있어야만 사실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총책을 잡아도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